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159만 TEU,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항만인데도 아직까지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자,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부산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김길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부산항이 5위로 다시 탈환하나 했더니 일단 6위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인 항만임은 변함이 없는데 부산항이 우리 부산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영향,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그 학자에 따라 그 추측은 다릅니다만은 예. 대체적으로 그 간접 효과, 경제적인 간접 효과까지 생각하면 부산 전체 경제의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 33% 정도가 될 것으로 대체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량에서 보면은 부산 인구가 예를 들자면 4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 중에 한 120만 정도 이런 정도가 부산항에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부가가치면도 그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지금 부산항이 부가가치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여전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소위 말하는 메가포트들의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인가요? 그렇죠. 2, 3년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예. 싱가포르나 로테르담에 예.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제 그 부가가치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시는 부분이고요. 네. 보면은 그 부산항은 일단 컨테이너 물동량, 전체 물동량도 있지만 환적 화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굳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 환적으로 계산을 하면 부산항이 세계 2위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총 물동량을 따지면 현재 세계 6위잖아요. 예. 그것도 옛날에 8위, 7위에서 이렇게 5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위로 된 건데, 그래서 환적만 따지면 세계 2위라는 예. 그런 우리나라 타이틀 사람들 타이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2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환적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냥 물동량만 따졌지 환적을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체 한국 사람들이 등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수송 부분에 있어서 환적이라는 그 자체도 중요한 그런 통계 자료로 치고 있는가요? 그렇죠. 환적이 아주 중요하죠. 그 항만을 이제 평가를 할 때에 예. 중심 항만이냐 아니냐 하는 예. 것을 말할 때에 환적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환적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그 항만에 떨어뜨리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떤 과정에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큰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컨테이너를 풀어놓으면 내려놓고 그것을 작은 배, 동남아, 동북아 예. 쪽으로 가는 피드 컨테이너 선에 그걸 싣잖아요. 예. 그 싣는 과정에 돈을 받잖아요. 그것이 보통 한 5만 5천 원쯤 되는데 그 돈을 부산항에 떨어뜨리는 거죠. 원래라면 이제 그냥 컨테이너 한번 쭉 갔다면은 없을 돈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 항만이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단순히 5만 5천 원 받고 큰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그냥 단순히 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거기다가 레이블링을 한다든지 또 그걸 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노동력 내지는 기계의 힘이 좀 들어가서 이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중국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국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나라 가서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가가치 활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별도의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더 생긴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환적 경쟁력, 세계 시장에서는 일단 2위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양은 많은데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경쟁력의 바로미터는 기본적으로
가격입니다. 예. 부산항의 환적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두 번째로 부산항에만 갖다 놓으면요, 부산항이 네트워킹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컨테이너 큰 게 하나 왔다. 부산항에만 갖다 놓으면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거의 커버가 안 되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부산항 갖다 놓으면 일본 어디건 소련이건 뭐 그 어떤 나라건 다 컨테이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브 항만이 되는 거죠. 지리적인 위치가 그만큼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리적인 위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해운업이 발달해가지고 예. 이런 피드 항만을 컨테이너 항만은 국가와 국가 간 협약에 의해서 정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당국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들도 해운업자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많이 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연계성 측면에서 아주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환적 비용을 5,500원이라고 55,000원. 5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당 말씀이십니까? 예, 컨테이너 한 개를 하나당 55,000원 처리해 주는데 예. 이게 그러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저렴하죠. 최근에 계속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환적 비용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높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출 수 없는 것이요. 예. 그 터미널 간에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저쪽에서 그 터미널 안 갖다 주고 다른 터미널에 그걸 갖다 주기 때문에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예. 그 이제 원래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서는 예. 이렇게 경쟁자가 많으면 자기가 가격을 받아들일 뿐이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5,000원 시장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이 터미널을 다 운영한다면 예. 그 올립시다 해가지고 그냥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올려버리면은 저쪽에서 10만 원 그래도 갈래 안 갈래 이렇게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10만 원 올려버리면은 물량이 없어져 버리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근데 지금 세계 2위의 환적항인데 항만의 그 환적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다른 항만보다 적다는 것은 저렴하다는 거죠. 네, 좀 어불성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 단점이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만 예. 트레이드 상쇄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허브포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계속 한국은 싸니까 한국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은 부산하고 좀 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비슷한 홍콩이나 아니면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저우나 이런 쪽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홍콩, 광저우 거기는 사실 환적 물량이 부산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이제 예. 중국 항만들이 대체적으로 부산항보다 하고 환적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군요.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환적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부산항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부산항이 예전 같으면은 부산항에서 수시로 발생했던 이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두 운영사들의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슈도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 좀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어떤 것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옛날에 한 30년 전에 부산항은 이 운영사 하나였습니다. 예. 그때는 BCTOC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BC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팅 컴퍼니입니다. BCTOC가 부산항 전체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 그 이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부산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BCTOC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좀 쪼개자. 예. 그래가지고 나온 회사들이 지금 운영사들이거든요. 터미널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끼리 이제 지금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율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 배가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오는 것에 이렇게 환적을 시켜야 되는데, 예. 다른 회사다 보니까 환적시키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애로가 발생합니다. 같은 회사 같으면 그냥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하역 요율도 좀 높여야 되고 과당 경쟁도 좀 줄여야 되고 예. 서비스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또 옛날에 한 BCTOC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갰는데 예. 그것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쪼갠 것을 다시 또 합치자. 통합한다. 이쪽으로 또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과거의 모습을 다시 또 어떻게 보면은 답습하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동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 신앙은 다릅니다만은 저 난립되어 있는 것들을 한 개 정도로 묶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로 묶어야 겨우 이제 물동량이 나올 정도인데, 그동안 한 5개 정도의 그 오퍼레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현재 몇 개 있습니다. 현재 3개 있습니다. 예. 예, 그 3개도 사실 1개 정도로 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후 부지는 좀 활용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근데 북한 배후부지 아니면 북한하고 신앙 두 군데를 다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의 배후부지는 이제 그동안 컨테이너 배후부지가 부족해가지고 예. 양산에다가 ICD라는 배후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로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배후부지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컨테이너 야드 쪽에 조금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산시는 앞으로 이제 요트 마리나라든지 기타 관광 레저형 부두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을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북한을 여전히 이 부산항의 경쟁력이 결국 피드 선사들이거든요. 예. 선사들이 주로 북한에 기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드 선사로 컨테이너 부두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컨테이너 야드도 그대로 쓰고 양산 ICD는 그 배후부지인데 그거를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양산 ICD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고 이제 신항의 배후부지는 주로 창고들인데 엄청나게 싼 가격에 그걸 분양을 몇 년 전에 해줘 버렸습니다.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예, 주로 지금 창고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사들의 창고. 예, 하역업자들이고 예,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창고 용도로 사용해요. 사실 항만 배후부지는 창고 용도라기보다는 예.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조그맣게 소호 가공을 한다든지 약간의 제조를 한다든지 옷 같으면은 뭐 옷을 원단을 갖고 와서 거기서 간단하게 뭐 레이블을 붙인다든지 네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 한 개 들어올 때 가격이 10만 달러였으면 거기서 이렇게 부가가치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컨테이너를 넣을 때는 한 3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0만 달러짜리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그냥 싣고 가면서 단지 우리는 5만 5천 원 이것만 그렇네요. 먹고 그래서 예, 그 신항의 그 배후부지를 지금 근데 장기로 지금 임대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 예.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부가가치라는 게 결국엔 선박 금융이나 뭐 선박 매매나 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그 뒤따라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부산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저희들이 부산항을 국제자유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엄청 예. 주장을 많이 했고 우리 신문에도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싱가포르나 홍콩이 저렇게 부가가치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의 거의 한 3배 이상 되는 이유는 예. 거기에 다양한 선박들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컨테이너 배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선박들 들어오는 목적도 다양합니다. 선용품을 싣기 위해서 기름을 싣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LNG를 넣기 위해서 예. 요즘 LNG 엔진 선박이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선박을 사고 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원을 교대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배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도시의 부가가치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경쟁력이 이렇게 생기는데 부산항은 단지 컨테이너 많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현재 뭐 6이라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컨테이너 배 들어와가지고 또 컨테이너 싣고 가십시오. 지금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사고 팔 사람 부산항으로 오십시오. 선원 교대할 사람 부산항으로 오십시오. 예. 선박 수리할 사람 부산항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박 수리도 할 겸, 그렇죠. 부산항 가서 기름도 넣고, 예. 선용품도 하고, 선원도 교대하고, 이렇게 되면 부산항 전체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아까 그 부산항에서 창출하는 그 경제적인 그 뭡니까 그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한 아까 30% 된다 했잖아요. 예, 예. 이것이 한 50% 60%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 차례 이 부분은 많이 강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산항이 신항하고 북항하고 그게 이렇게 좀 거리상의 이유 때문에라도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신항과 북항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까 지금? 신항과 그렇죠.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죠. 예. 신항은 메가 캐리어들이 들어와서 예. 주로 유럽이나 북미 가는 원양 항로를 띠고 있고요. 북항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북항은 이렇게 동북아, 동남아, 연근해 이쪽으로만 뛰는 피드선들이 주로 들어오는 그런 항만으로 지금 서로 기능이 좀 달라졌죠. 양쪽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 또 제2신항이 이제 진해 쪽에 건설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은 부산항의 경쟁력이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좀 역할이 많이 분산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신항 저쪽 경남 쪽으로 어차피 예. 그게 개발이 부산 쪽으로는 부지가 없으니까 네네. 경남 쪽으로 그게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천만 TU 시대인데 이제 경남 쪽 개발이 안 되면 3천만 TU 시대가 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개발해야 되고 예. 대신에 너무 원양으로만 가면 안 되고 이 신항 쪽에도 예. 피드 선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연근의 작은 선박용 부두도 많이 예. 확보를 해야 그렇게 돼야 나중에 북항은 이제 기능을 저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북항은 레저 관광형 그런 부두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북극 항로 개발인데 부산항이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북극 항로가 실제로 오픈이 되면 부산항이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배를 전체적으로 새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배의 철판은 뭐 1cm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얼음을 통과하려고 하면 이게 4cm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그 영하에 어느 정도 예. 적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부산항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북극 항로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산항은 북극 항로에 어찌 보면은 메가포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오면 그걸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항로가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으면 컨테이너가 그걸로 못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북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남극처럼 대륙은 아니지만 어쨌든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 얼음을 깨고 가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예. 그런데 얼음을 깨려면은 컨테이너 자체가 세빙 능력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예. 그것도 그 세빙 능력 가지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 이제 세빙선, 아이스브레이커, 세빙선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그 소련이 운영하고 있는 그 세빙선은 원자력 세빙선인데요. 예. 그게 가격을 너무너무 비싸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유럽까지도 가고 미국까지도 캐나다 쪽으로도 가고 하려고 하면요. 예. 그 소련의 세빙선을 우리나라가 뭐 만들어 준다든지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군요. 기술을 개발해 준다든지 우리나라가 운영을 한다든지 예. 그런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은 과제는 많을 것 같지만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고 예, 가능성이 기회의 있습니다.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자, 지금 반대로 육지에서는 스마트 IoT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는데 예. 항만 쪽도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항만으로의 변화를 많이 좀 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부산 신항을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요. 예. 상당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동화가 많이 돼 있냐. 지금은
재래부두는 컨테이너를 그 위에 이제 겐틀 크레인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눈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신항만 가더라도 그냥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이스틱 가지고 전부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트워프나 로테르담처럼 항만 자체에 사람이 없이 그냥 AGV라든지 자동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실어주고 빼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예. 부산항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반자동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부산항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 항만으로 사실 가야 되는 이유가 예. 배들이 이제 규모가 엄청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배가 큰 배가 2만 TU, 2만 5천 TU짜리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순식간에 처리를 하려면 사람의 힘은 안 됩니다. 그 자동화 시켜가지고 오는 대로 빨리빨리 이제 겐치 크레인을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밑에도 컨테이너 받고 등등 자동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예. 게이트를 자동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죠. 일일이 손을 해가지고는 그런 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 항만으로 가는 건 필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당의 처리 물량도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훨씬 높아지죠. 예, 그런 데이터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만 훨씬 높아집니다. 다른 경쟁 항만들의 수준 좀 어떻습니까? 부산보다 빠른 상황인가요? 빠른 데도 있고 이제 느린 데도 있죠. 대체적으로 로테르담 항만이나 안트워프 이런 항만들은 예. 자동화가 많이 돼가지고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하는 속도가 부산항보다 조금 높습니다. 싱가포르도 좀 높습니다. 부산항도 점점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 항만 자동화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 스마트 항만이라는 개념이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예. 언제부터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까요? 한 5년, 6년 전부터 아마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스마트 항만을 해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들이 대형화되는데 대형화된 배들이 항만에 예를 들면 너무나 컨테이너 많이 싣고 가지고 그 항만에 이틀, 사흘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배가 부산항에 들어와도 옛날 작은 배가 들어올 때처럼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 스마트 항만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예. 천정으로 들고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이 객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깔고 싶어하는 목적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환적을 하려고 하면 예. 여기서 그 끄집으면 옆에 다른 배가 들어와 있고 그걸로 그냥 가서 발실을 뿌리면 되고 또 기차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천정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떨어뜨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굳이 육상에서 차로 옮기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군요. 없이 예. 천정에서 다 해결되는 예. 그런 개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본다면 부산항이 세계 6위지만은 그런 항만 자동화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다 또 개선이 되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성적은 더 좋아지겠습니다. 그렇죠. 부산이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부산항의 위상을 어쨌든 5위를 다시 탈환하고 또 더 세계 항만 순위가 더 올라가려면은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항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대강 어느 정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항만 크기만 커졌다고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항만 정책이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컨테이너만 들어왔다 나갔다 그 정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선박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항만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ICT 항만으로 예. 스마트 항만으로 개념을 잡고 많은 연구 개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많이 또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또 행정에 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